오늘 아침에는 또 어떤 책을 몇 페이지 또 한번 읽어볼 거냐면 신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썼던 차윤정 작가의 또 다른 책 나무의 죽음이라는 책을 한번 몇 페이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 책 앞부분에서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즉 오래된 숲, 그러니까 숲에도 젊은 숲이 있고 이게 나이 든 오래된 숲이 있다는 그런 내용, 그런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숲이, 오래된 숲이 어떤 숲인지 쭉 그 숲의 풍경을 이렇게 아주 접사 사진으로 이렇게 찍듯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한번 몇 페이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이게 숲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는 노인이 많아지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뭐 14%, 20% 하는 그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게 아닌 샘플이거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는 나라의 샘플. 지금 일본이 보면 그 주변국들을 상대로 좀 다툼을 계속 하고 있잖아. 이게 일본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이게 일본에 그렇게 노인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없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에 노인의 숫자가 14%를 넘어서 20%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 국가가 뭔가가 지금 삐그덕거리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 국가에서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달가운 일이 아니야. 그 국가도, 사회도, 그 지역도 그냥 쇠퇴일로로 가버린다고. 일로로. 그리고 그 많은 숫자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그 아랫세대, 자식 세대, 손자 세대들이 이게 지쳐 나가는 거야, 지쳐. 그리고 그렇게 지쳐하는 아버지를 본 그 자식들은 일본에서 보면은 그 무슨 달관 세대 뭐 이런 말이나 사토리 세대, 달관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팽배해지는 거지.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일본을 쫓아가고 있잖아. M4 세대라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해, 연애도 안 해, 집도 안 사, 차도 안 사. 그냥 뭐든지 안 해. 안 해. 입에 안 한다는 말을 달고 살잖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60을 넘지 않았었거든, 평균 수명이. 근데 60을 넘어서 70을 넘어도 안 죽고 80을 넘어도 안 죽고 90까지 사는 노인들이 태반이고. 저 인간 사회에서 노인의 숫자가 많은 거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노인으로서 즉 70년, 80년을 살았으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의 늙음은 이게 퇴행이거든, 퇴행.
근데 나무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 나무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나이 든 나무가 이 숲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인간처럼 그렇게 나무들도 퇴행을 하는 건지, 주변에 다른 나무들한테 폐해를 끼치고 부담이 되는지, 그걸 한번 봐봅시다. 오래된 숲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끌어내는 말입니다. 파르스름한 안개,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는 늙은 나무들, 덕지덕지 갈라터진 숲이, 귀신처럼 늘어진 가지, 죽은 나무를 감고 흘러내린 이끼들, 부러진 채 널브러진 나무들, 늪같이 축축한 숲바닥, 소름을 돋게 하는 싸늘한 냉기, 이 모든 것들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숲의 장치들입니다. 오래되고 깊은 숲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무엇인가에 이끌려 사라져 버릴까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살고 있는 숲.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숲은 여느 숲과는 뭔가 다른 존재임에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된 깊은 숲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만나지 못한 생물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만의 숲을 유지해온 장본인입니다. 오래된 숲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숲이 사라지면 전설의 고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깊은 숲이 사라지면서 늑대의 울음도 사라졌습니다. 여우도 저 멀리 시베리아의 숲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장수 하늘서가 떠나버린 이유도 오래된 숲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숲은 공포의 근원이 아니라 귀중한 생물종의 근거지입니다. 오래된 숲은 생태학적으로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숲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낙엽수림에서는 200년 정도면 오래된 숲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래된 숲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숲에선 최근까지도 인간의 간섭이, 그것도 부정적인 간섭이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 인간의 간섭이 멈춘 숲은 자연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막 자연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숲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숲에 따라 온갖 종류의 나무와 풀과 곤충이 출현합니다. 우리는 이들 숲에 사는 생물들에 제법 익숙합니다. 숲의 생물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의 모습이 숲이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일까요? 숲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숲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게 변합니다. 나무의 종수는 줄어드는 반면 남아있는 나무들의 몸집은 웅장해집니다. 수평적인 공간이 수직적으로 깊고 울창해지면서 그 속에 거처를 마련하는 동물종들은 식물종과 반대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종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종이거나 과거에 알았던 종입니다. 수백 년을 사는 나무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숲을 이루는 나무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숲이 성장하는 동안 숲을 점령했던 많은 종의 식물들은
숲이 발달하면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집니다. 봄의 정취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산번나무, 산사나무, 물박달나무, 팥배나무 등과 같이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들은 숲이 오래되고 그늘지고 습해지면 자취를 감춥니다. 두터운 낙엽층에서 대부분의 풀씨들은 싹을 틔울 수가 없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숲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숲을 이루는 나무의 종류나 구조가 점점 단순해지고 기후나 지형 조건에 따라 비슷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리된 소나무 숲,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참나무 숲이나 서나무 숲, 혹은 울릉도의 너도밤나무 숲 정도가 오래된 숲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대에 따라 숲의 발달을 이끄는 표본종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숲은 참나무, 단풍나무, 서나무 정도로 대표되는 말 그대로 온대 낙엽 활엽수림입니다. 숲은 먹재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기능뿐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물 자원과 생물 자원을 보호하며 산사태를 방지하고 휴양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 오래되어 완전히 성숙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숲의 기능이 온전히 드러나거나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숲을 이해하고 다루는 대부분의 생태적 정보들도 오래된 숲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숲이 종종 원시림이나 천연림으로 분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숲은 어떤 숲일까요? 우선 오래된 숲에는 평균 수령을 넘긴 늙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늙은 나무들이 있다 해도 어린 나무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면 오래된 숲이 아닙니다. 신생숲일수록 어린 나무나 성장기의 나무가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오래된 숲일수록 어린 나무의 비율은 줄고 오래된 나무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오래된 숲은 고령화 숲입니다. 오래된 숲은 어린 숲에 비해 죽어가는 나무나 죽은 채로 서 있는 나무의 비율이 높습니다. 오래된 숲은 성장의 속도가 매우 느려 거의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숲입니다. 수명이 짧은 초본이나 관목들이 우세한 어린 숲에서 식물들은 수시로 죽고 태어납니다. 죽은 자리는 재빨리 다른 식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오래된 숲에는 늙은 나무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숲에서 늙은 나무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늙은 나무의 죽음은 서서히 진행되고 죽음 이후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관의 한쪽에 말라 죽은 가지, 수피에 도단한 버섯들, 옹이의 동공에 걸린 거미줄, 갈라진 줄기 틈에 들어찬 곰팡이,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징조입니다. 어쩌면 늙은 나무의 삶은 어느 시기부터 온전히 삶으로만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동시에 진행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숲에는 죽은 나무로 인해 생겨난 자연적인 틈이 많습니다. 큰 나무는 비교적 큰 틈을 남깁니다. 작은 나무들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어린 숲에서 나무 한 그루의 공백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곧 다른 나무들의 가지로 가려집니다.
반면 생장 속도가 느린 오랜 숲에서는 이 틈이 한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틈을 통과한 햇빛은 하늘의 틈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빗줄기가 됩니다. 뿌연 수증기에 반사된 빗줄기는 오래된 숲의 오래된 풍경입니다. 오래된 숲 바닥에는 죽은 나무가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썩은 가지들, 무덤처럼 솟아있는 쓰러진 나무, 버섯이 총총히 피어난 죽은 가지들, 이끼로 뒤덮인 부러진 가지들, 푹푹 꺼지는 두터운 낙엽들. 이들로 인해 숲 바닥은 한층이나 높아 보입니다. 물론 어린 숲에도 낙엽이 쌓이고 장가지가 쌓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얇고 맛난 성분이 많은 어린 가지나 잎들은 빨리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땅 바닥으로 떨어진 늙은 나무의 굵은 가지들과 질긴 잎들은 오래 숲바닥에 남습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숲바닥의 미세한 지형과 기후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오래된 숲이란 성장의 끝점과 소멸의 시작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의 숲입니다. 오래된 숲의 미덕. 오래된 숲은 어떤 생태적 가치를 가질까요? 오래된 숲은 엄청난 양의 물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일단 숲 덮개층을 통과하면서 일부가 숲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덮개층을 통과한 빗물은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 두터운 토양층으로 스며듭니다. 낙엽층은 빗물이 땅으로 떨어질 때의 충격을 흡수하여 토양이 패는 것을 방지하고 빗물이 땅 위를 흘러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숲 바닥의 풍부한 식물 사체는 많은 양의 물기를 가두어 숲의 물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된 숲바닥이 늪처럼 질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숲바닥에 저장된 물이 계류로 흘러드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숲 바닥층을 통과한 물은 깨끗하게 걸러진 상태로 주변의 계류로 흘러듭니다. 비가 그친 후 날이 개면 숲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구름이 됩니다. 숲이 거대할수록 이런 과정은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큰 숲이 사라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상당량의 물이 순식간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려 물 수지가 악화되고 기후가 변화됩니다. 오래된 숲은 비옥한 흙을 만들어냅니다. 숲바닥은 물질의 은행과 같습니다. 숲이 오래될수록 바닥으로 떨어지는 생물들의 사체, 즉 유기물의 양이 많습니다. 숲 바닥에 쌓인 많은 양의 식물 사체들은 결국 잘게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숲 바닥에 드러누운 큰 나무는 흙이 쓸리지 않게 하고 낙엽이 흩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물기를 모으고 낙엽을 썩힙니다. 오래된 숲에는 어린 숲에 비해 떨어진 가지나 부러진 줄기의 양이 특히 많습니다. 부러진 줄기나 떨어진 가지들은 낙엽에 비해 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곧바로 분해되거나 용탈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기물의 분해가 지연됨에 따라 숲의 잠재적 양분은 더욱 안정적으로 저장됩니다. 두툼하게 쌓인 바닥층의 생물 사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숲에는 엄청난 양의 탄소가 갇혀 있습니다. 식물의 몸은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합성을 통해 가스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탄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성장이란 결국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오래된 숲은 잎의 비율보다 뿌리나 줄기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탄소 덩어리인 줄기나 뿌리는 숲의 탄소 저장 능력을 가늠하게 합니다. 단순히 줄기와 뿌리의 무게를 재는 것만으로도 숲에 갇힌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숲을 구성하는 오래 사는 나무들은 사는 동안 만들어낸 탄소 동화 산물을 상당 부분 뿌리나 줄기에 저장하는 습관을 가진 나무들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산물의 대부분을 잎보다 줄기나 뿌리에 투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래 사는 나무를 진정한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들은 굵어지고 궁극적으로 탄소 축적량은 증가합니다. 꽃이나 잎, 열매가 빠르게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과 달리 줄기나 뿌리, 가지들은 오랫동안 숲에 머물면서 지구에 과다한 탄소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숲에는 비밀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 비밀 장소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수한 생물들이 은둔하고 있습니다. 깊고 오래된 숲의 가장 특징적인 인상은 침묵입니다. 그러나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무엇인가 스멀거리는 느낌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느낌은 때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오래된 숲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기능으로 생물 다양성 보유 기능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얼마나 많은 생물을 품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오래된 숲은 다양하고 안정된 생물상을 가집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매듭을 다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오래된 숲보다 역동적인 어린 숲이 훨씬 많은 생물군을 부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은 단순한 숫자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성장기의 숲에서 기회를 노리는 불안정한 종들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종 다양도를 높이지만 이들 중에는 생태계가 안정되면 밀려나는 종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숲이야말로 새로운 종의 탄생과 소멸이라는 더욱 깊고 심오한 진화의 주제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아기자기한 꽃들이나 알록달록한 나비는 오래된 숲에서 어색합니다. 현란한 외형과 빠른 움직임은 성장과 소멸이 절대적으로 빠른 신생기의 숲에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반면 오래된 숲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생물종만이 선택됩니다. 오래된 숲의 가장 큰 미덕이 고유한 생물들의 절대적인 서식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래된 숲의 생물 중 약 70%가 그 지역의 고유한 생물종이라는 사실은 오래된 숲이 사라지면 고유한 생물종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래된 숲에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경로는 오래된 숲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숲의 풍부한 죽은 나무와 쓰러진 나무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는 새는 물론 목지를 공격하는 무척주 동물들, 그리고 지으류나 이끼와 같은 착색 식물, 무엇보다 분해를 담당하는 곰팡이와 같은 균류는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래된 숲이 사라지자 그 속에 고유한 생물들이 거의
멸종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목록을 기록한 영국의 적색 자료집을 차지하는 많은 곤충과 곰팡이는 바로 죽은 나무가 귀해지면서 함께 귀해진 종들입니다. 오래된 숲이 단순히 인간의 간섭이 억제된 채 시간이 흘러 저절로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생태적 기능들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숲이 부족한 우리에게 오래된 숲에 사는 우리의 고유한 생물종들이 낯설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래된 숲은 아직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혹은 사라져간 생물들의 보고입니다. 썩어가는 나무의 수피를 벗겨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생물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숲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년생) 잎과 (499년생) 줄기. 오래된 숲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숲에는 공포를 느끼는 것은 대개 늙은 나무 탓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경외심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무, 특히 우리 숲에서 이런 나무는 당산나무이기가 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집이라도 있는 곳이면 지나치기가 무섭습니다. 오래된 숲에 대한 공포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래된 숲이 산 것과 죽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오래된 나무에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공존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나무라고 해서 세대 교체 주기가 나무의 수명만큼 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무를 들여다보면 큰 나무를 이끌어가는 힘이 가지 끝 1년생 잎들과 수명 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뿌리털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눈부신 성장 활동을 펼쳐 보였던 잎들은 가을이 지날 때쯤 가지고 있던 소중한 양분을 가지와 줄기 속으로 되돌린 채 노폐물과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한 해 동안, 아니 5, 6개월 동안 성장으로 자신이 머물던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로 성장할 작은 눈을 만듭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가지 끝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잎입니다. 상록수라 하더라도 그 잎의 수명은 2,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겨울을 보낸 헌 가지들은 둔하고 탁한 허물을 한 겹 얻어 푸른 물이 오른 새 가지와 완연히 구분됩니다. 새로운 눈을 갖지 못한 묵은 가지는 생산 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나 거대한 나무를 바치는 지지 세력으로 바뀝니다. 묵은 가지는 새로 자라는 가지가 좀 더 높이 하늘로 뻗어 햇빛에 닿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일로 여생을 마감합니다. 만일 묵은 가지가 새 잎을 고집하게 된다면 비효율적 구조가 생기게 되고 나무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묵은 가지의 잎은 외곽의 새로운 잎들에 가려 햇빛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바로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져 나무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노장다운 맹이를 가진 나무의 웅장한 줄기 역시 살아있는 조직이라곤 숲이 바로 안쪽에 위치한 몇 겹의 얇은 세포층 뿐입니다. 나무 줄기에서 살아있는 형성세포는 나무의 외곽 쪽으로 분열해 나가면서 어린 세포를 만들어 나갑니다. 계절이 바뀌면 성장의 약속은 어린 세포들에게서 이루어지고 낡은 세포들은 줄기를 지지하는 목질세포로 박제됩니다. 나무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살을 덧붙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목질 조직을 밀어넣으면서 살을 찌웁니다. 나무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살을 덧붙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목질 조직을 밀어넣으면서 살을 찌웁니다. 안쪽 세포는 생명을 잃어가면서 생명 활동을 도모했던 세포 내용물들은 다 버리고 대신 세포 속을 셀룰로스나 리그린과 같은 목질 성분으로 채워가면서 전체를 지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를 단단한 조직으로 만듭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죽어 지낸 햇수입니다. 지상의 줄기와 마찬가지로 지하의 뿌리 역시 모든 생명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놀랍게도 뿌리 끝의 미세한 잔뿌리들입니다. 생장이 멈추면서 잔뿌리들은 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력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고 기꺼이 나무 사회의 지지 세력이 됩니다. 지상의 잎과 줄기, 지하의 뿌리는 매년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됩니다. 이 세포들은 직경 30 마이크로미터의 세포로서 한치의 끊어짐도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잎이나 줄기, 뿌리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나무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처럼 거대한 나무는 대부분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세포의 수명은 2달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외부의 힘에 의해 쓰러지지 않는 한 수백 년을 살아가며 자신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구를 부양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세포들의 완벽한 조직력과 생산성,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세력으로서의 변신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50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나무는 499년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셈입니다. 단 1년의 차이가 죽음을 가리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런 죽음의 흔적들은 나무의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말라 떨어져 나간 가지들, 줄기의 동공들, 잘려나간 뿌리. 그러나 오래된 나무는 죽어 바로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선체로 죽어간다는 것이 더욱 마땅한 말입니다. 사는 동안 새겨진 500개의 나이테는 죽음과 더불어 하나씩 벗겨질 것입니다. 나이테는 나무 스스로 만들었지만 나이테를 벗겨내는 일은 다른 생물이 담당합니다. 이제 500개의 나이테가 거꾸로 벗겨지는 동안 물질은 나무에서 숲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를 해체하는 작업에 얼마나 긴 시간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해체 노동자들 가운데는 그동안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노인들, 일본처럼 지금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노인, 지금 늙어감이 이 나무처럼만, 아니 이 나무와 비슷하게 이 나무를 좀 따라가기만 한다면 노인 숫자가 많아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지금 일본을 보면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노인 숫자가 많아진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일본처럼 될 거야. 지금 뭐 삼성, LG니 이런 회사들이 지금 피크를 치고 있잖아. 지금 피크를.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이 삼성이나 LG 이런 큰 회사들 또는 조선업
하는 또는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게 하는 그 주역이 누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196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그 세대야, 그 세대. 386 세대. 나를 포함한 이 386 세대가 지금의 삼성, 지금의 LG, 뭐 자동차, 조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떤 최고점을 지금 찍게 만드는 그 세대라고. 근데 이 386 세대는 10년 정도 지나면 다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저렇게 국가가 막 쪼그라들고, 그리고 그 국가를 운영하고 성장시켜야 할 세대들은 사토리 세대, 달관 세대처럼 뭔가를 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세대로 채워져 버릴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 386 세대가 이렇게 제 역할을 잘하는, 그 한 명 한 명이 잘하는 이유가 있어 보면은, 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크고 성장했던 그 시대를 돌이켜 보면 막 한 반에 막 60명 이상씩,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막 오전반, 오후반을 할 정도로 그거 엄청난 숫자이다고, 숫자 그 규모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가난했었어.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애, 이 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 제 역할을 할 정말 머리 좋은 애들,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잘 속가졌다고,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그 부모의 재력이, 부모의 능력이 과외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중간한 애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자꾸 그 대학을 가게 만든다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만들고. 근데 우리가 컸던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부모의 역할, 부모의 돈이 별 역할을 하지 못했었어. 왜냐면 부모들이 다들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 잘난 애들, 정말 앞장 설 수 있는 애들, 대장감인 애들이 잘 골라내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컸던 그 시대를,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중학교 때도 특히 남자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386 세대의 중심은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거든. 이 남자들을 보면 우리는 중학교 때도 교련 수업을 받았었어. 제식 훈련을 받았다고. 고등학교 때도 제식 훈련을 받았고, 대학교 때는 방학 때 막 2주, 3주씩 군대에 입소해가지고 그 병영 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 30개월, 막 3년 가까운 군 생활을 했고, 이렇게 제식 훈련과 병영 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군대식 제식 훈련을 받은 그 남자들이라고, 이 386 세대가. 그러니까 이 386 세대가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고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 한 명 한 명이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 이게. 좀 우리들한테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도 그 끝없이 그렇게 그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런 시간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전체에서 내가 차지해야 할 내 위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포지션에서 내 위치를 묵묵히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을 묵묵하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훈련되고 키워진 세대가 바로 이 386 세대라고. 386 세대의 남자야. 이 386 세대의 남자가 지금의 대한민국, 그나마 좀 번듯한 대한민국을 만든 거야.
이제 이 386 세대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제 다 빠져나갈 건데, 이제 우리 뒤를 잇는 세대들은 아마 지금 이 386 세대가 했던 것만큼은 하지 못할 거야. 지금 일본처럼 나라가 쪼그라들면서 괜히 주변국들한테 시비나 걸고 싸움이나 걸고 그런 허접한 나라로 아마 돼버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경제 수준도 한 지금의 필리핀 정도로 이렇게 추락할 것 같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오늘은 이 차윤정이라는 작가의 나무의 죽음이라는 책 앞부분 몇 페이지를 읽어봤는데 참 책을 잘 써. 이 숲에 들어가서 딱 이게 그 접사 렌즈로 아주 그냥 접사 렌즈로 그 숲의 모습 하나를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글을 쓰는 능력이 아주 대단한 작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